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저지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업무 보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 또 부산도약의 중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후임에는 지역 인재를 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전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부산 발전에는 진심이신 모습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과거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해양 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전 세계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곳이 부산으로 와야 할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해수부인데 해수부를 즉각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이 앞으로 항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부산 발전에 진심이시다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산의 인재를 통해서 해수부 장관으로 다시 한번 기용하겠다는 말씀도 네. 부산이 발전하는 데에 진심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인재만이 결국에는 해양 수도를 완성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발전의 진심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발언 배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해수부의 이제 부산 이전은 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재수 전 장관이 또 통일교 관련한 의혹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재수 장관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참 오늘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 그 해수부가 또 부산으로 이전한 데 따른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됐었을 때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일금 들고 있습니다만 우선 부산으로 이전을 그 해수부가 한 만큼 이제 그것이 결국 뭐 북극 항로 개척까지 지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하루빨리 또 장관을 임명을 해서 예. 이런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할 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 꼭 부산 사람으로 해야 되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과연 이제 그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를 좀 염두에 두고 옮긴 것이 아니냐 사실 이제 그러한 지적들이 있는 마당에 또 꼭 집어서 후임 장관도 이제 부산 사람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내년에 그 부산시장 선거를 좀 포석에 둔 그러한 부산 표심 구애용 아니냐 사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지역의 사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 사람을 하는 것이 지역과 관계없이 그런 인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해수부의 앞으로의 운영에는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의 다른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로 시도한 생중계 업무 보고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1일 동안 약 2주간 진행된 업무 보고에서 글쎄 뭐 화제가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 알 권리에는 최고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국민들이 내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늘 궁금해해왔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궁금해해왔는데 지금 이 업무부를 통해서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내 세금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 알 권리에는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책의 속도도 빨라졌다라는 평가가 뒤따른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에만 치중한 채 그리고 본인의 상관에게만 보고하는 것을 치중한다면 본인의 성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재명 정부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께 드릴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는 아주 유익한 그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이제 뉴스 초반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해수부의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 여기에서도 이 생중계를 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 보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제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 생중계 업무 보고 방식은 또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또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국민들께서는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정책이 어떻게 지금 앞으로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들리기에 따라서는 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그 심사숙고를 뭐 대통령의 정책 지시는 충분한 심사숙고가 있어야 되는데 즉흥적이랄지 아니면 인기 영합적인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해라. 이것은 굉장히 좋은 또 정책입니다만 예. 또 건강보험의 운영적인 어떤 면에서 재정 문제가 있을 수가 재정 문제가 있겠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이런 관련 주식이 또 굉장히 오르고 사실 이러한 것은 예상치 못한 그런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정부 보고 자리, 특히 국민들에게 실시간 중계되는 자리에서 이런 지시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거치는 게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좀 하셨죠. 어떻게 보면 발언이 굉장히 거칠게 들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뭐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때와는 다른 그런 자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금 지도자가 주재하는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그러한 좀 품격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제 그러한 지적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상치 않게 뭐 환단곡이랄지 아니면 달러 책갈피 인출. 사실 근데 이러한 것이 또 많이 가십성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제 오늘로써 해수부 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업무 보고는 끝납니다만 예.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생중계 때는 좀 이러한 점을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중계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의견만 더 드리면요. 예.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가십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세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늘 의아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통령과 하는 업무 보고에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간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뭐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오랜 행정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들로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탈모 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은 재정적 요건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역으로 대통령께 말씀도 드리는 모습이 국민들께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하고 정책의 명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키포인트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 두 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자, 국회로 가볼 텐데요. 제1야당 대표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휴먼에어가 있다면 경고가 나온다. 예,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시작해서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 여기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요.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18시간째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사실 이제 24시간이면 이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최장 기록은 나올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107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이 위헌적인 이 법, 그 특별재판부 법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의 그 대표로서 위헌성을 알리려는 그러한 정말 치열한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또한 이 법을 의석으로는 막아낼 수는 없지만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하는 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4시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떤 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상당히 아마 전무후무한 나중에 이제 신기록이 깨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최장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막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그 처절한 각오를 가지고 또 투철한 정신력으로 24시간 동안 이 법의 위헌성을 알렸다는 점에서 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법이 통과가 됐죠. 저는 뭐 이런 그 비유를 좀 쓰고 싶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뜯어 고쳐도 이 내란특별재판부법은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 위헌적인 법안이 야당 대표 24시간에 걸친 그런 눈물겨운 그러한 그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을 하고 바로 통과한 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법치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의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문명국이라고 지금 앞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저는 흑역사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국회이니까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상권 분립을 위반한 법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더라도 이 법은 위헌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위에 국회가 군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가만히 있어. 다수인 우리가 만들어주는 대로 너희는 재판만 하면 돼. 이러한 법이 이 내란특별재판부법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이 법이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눈물겨운 24시간의 필리버스터 후에 이미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제발 이 단계에서 중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수정 법원에 대한 이제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예. 일단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도 좀 발언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법원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법원에 대한 평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반론까지 네.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의 결기와 리더십을 증명하는 자리로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국민의힘 TV, 그러니까 유튜브도 구독자가 증가하는 등 지지층에 대한 관심은 확실하게 끈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정치적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리버스터를 채택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에 대한 내용들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건들을 전담하러 하는 재판부입니다. 윤호경이가 결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는 저는 그다지 승리적이지 못한 그런 결정을 하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평가를 드리면 네.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을 맡으면서도 일반 형사 사건까지 함께 맡아서 재판을 진행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꼼꼼하게 봐도 모자랄 시간에 다른 형사 재판을 또 들여다볼 시간이 언제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재판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런 재판에는 전담재판부가 구성됐던 경우도 과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담재판부가 있었던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법안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위헌 논란, 그러니까 법원 밖에 있는 법원은 헌법상의 군사법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착안을 해서 전담재판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판사가 전담재판부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수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외부의 세력들이 법관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위헌 논란도 저희가 수정안을 통해서 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위헌 논란도 저희는 해소되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마당에 굳이 이것을 대법원 예규가 좀 최근에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런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원의 영역에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상권 군립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법 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의 이러한 자율적인 부분을 맡겨야 될 것을 국민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이러한 다수의 그런 그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만들어서 사법부가 지켜라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그리고 상권 분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그리고 이 법이 희한하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1심에는 그 적용이 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제가 부칙을 보니까 2심부터 지금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것은 판사 압박, 그 1심을 재판하고 있는 그런 재판부에 대한 판사 그 압박용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지금 위헌적인 개엄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법부가 오롯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법부를 향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또 영장 전담 판사도 만들겠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재판부로서는 정말 이것을 만약에 유죄로 하지 않는 이상은 또 어떠한 해악이 법원에 닥칠지 사실 그러한 것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법을 계속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것은 결국은 이런 그 내란 사건에서 유죄를 만들려는 결국은 이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이러한 용이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든 민주당이 굉장히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는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법원을 못 믿길 테니까 다시 전담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판사는 또 우리가 뽑겠다고 하다 그거 뺐습니다만 이런 것 자체가 이 재판을 하는 재판부에게는 상당한 압박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침해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법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배제가 됐다는 면에서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 만들진 간에 위헌적인 법이고 아마 민주당은 훗날 이런 그 위헌적인 법안을 만든 데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순간이 올 것입니다. 네, 전재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고요. 네, 반론계도 충분히 드릴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서요. 반론과 함께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의 대법원에서 이재명 전 대통령의 이재명 전 후보 지금 대통령의 선고를 하면서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으로 시작돼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법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한 300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다가 이제 와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신뢰를 다시 한번 추락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란 행위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건을 빠르게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재판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한다고 했다가
예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대법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권 분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게 돼 있는 것이 삼권 분립입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니죠. 사법부에서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들을 했다고 한다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는 견제를 충분히 해줘야 이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행정부와 입법부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직을 잃는다거나 여러 가지 책임지는 요소가 있는데 사법부는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결국에는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에 부합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앵커께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 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올라가면 선고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선고가 중단되지 않고도 지금은 1심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판 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을 서한했고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의 이제 신속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법은 좀 지금 짧게 이 듣겠습니다. 재판은 네. 굉장히 빨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1월이나 2월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기소로부터 이 선고까지는 상당히 법원에서 속도를 낸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만 2년 2개월이 걸렸죠. 633 원칙에서도 많이 벗어난 이런 사건과 비교할 때 이 내란 사건은 신속하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또 뭘 못 믿어서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들라는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저는 후한무치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통일교 특검 이야기를 할 텐데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건 없는 수용, 또 제3자 추천 특검, 또 즉각적인 패스트트랙 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세 가지를 요구한 이유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네. 통일교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련되는 당은 빼고 하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특검을 할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면에서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자. 이것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네, 대법원과 공정한 법원행정처가, 그러한 예. 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 법을 받겠다고 전격 수용할 듯이 해서 저는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이 논의한 이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이 추천하자. 그러면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추천, 야당 추천이면은 그러면 여당 추천을 하는 사람을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임명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3대 특검 같은 경우는 다 국민의힘에 배제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관련이 돼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결국 특검이 되는 그런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당 의원도 나오고 야당 의원도 나오고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런 3대 특검에 이 추천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예. 여당도 빠지고 야당도 빠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추천하자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해서 여당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겠다.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면에서 이 제3자 특검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도저히 양보할래 양보할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것은 지금 여당도 제출을 하고 야당도 제출을 하는 특검법을 지금 심사를 예.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일단 발의를 한 이러다가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러다가 오히려 시간만 끌고 결국 제대로 지금 특검법이 결국은 국회를 통과를 못하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결국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이 특검 추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특검 추천 방식을 민주당에서는 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하는데 네. 아마 보시기에는 제3자 추천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추천이 개혁신당 추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똑같은 당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개혁신당 추천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을 이야기하면서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에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이나 여러 가지 속도적인 측면은 저희도 빠르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3당이 아니라 제3자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적인 중립적인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3자인 중립적인 이런 특검 후보를 배제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이의 없는 수용을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참 굉장히 또 후한무치적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또 종합특검법을 지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에서의 또 특검 추천은 마찬가지로 또 국민의힘은 쏙 빼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좀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떨 때는 이해 당사자인 당이 빠지고 어떨 때는 참석 또 이해 당사자인 당이 지금 추천을 하고 이러한 그 앞뒤가 모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태도를 견제한다고 하면 이 통일교 특검은 관련인 이해 당사자인 여야가 다 빠진 상태에서 제3자적인 독립적인 법원과 대법원과 그리고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이 안을 저는 민주당이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민주당의 진정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이 통일교 의혹에 관한 그러한 또 즉각적인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반론 네,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본인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3자 특검의 추천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것은 양당에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리고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더 말씀을 하셔도 됐는데요. 예. 주제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2차 종합특검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 특검의 일상화를 우려하는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특검의 울상화가 실제로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특검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되면서도 수사했던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을 저희가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된다라고는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란 상황과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전국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혼란 속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나와 있는 의혹들을 대부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교만 하더라도 네. 통일교 특검이 아니었는데 통일교 의혹까지 들어가면서 실제로 구속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번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특검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으로 한 특검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시겠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통일교 특검을 받으면서 결국 반대급부로 또 종합특검을 하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 180일 가까운 기간 동안 특검을 했습니다만 밝혀낸 게 없다고 하면 이게 해봤자 더 할 게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종합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그 6월의 지방선거를 계속해서 이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몰아서 선거에서 거기에 따른 유리한 그런 국면을 차지하겠다. 이러한 속셈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 어떻게 했습니까? 올 8월에 민주당 관련한 그런 통일교 금품수수 이야기를 듣고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중기 특검을 결국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후보 추천해서 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번에 종합특검의 또 문구를 보니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2의 민중기 특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종합특검은 이것은 내년에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이 너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더 이상 그 종합특검을 하려는 그런 고집을 좀 중단하십사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속도를 낼 것은 진정성 있는 통일교 특검, 법원행정처와 또 대법원이 추천하는 그러한 인사로 구성되는 중립적인 그런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의 알 권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회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